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 3기도 아닌 4기 신도시입니다. 착공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마당에 삽 뜨는 게 첫 삽은 아니잖아요. 첫 삽이죠. 분당은 이재명의 도시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선도지구 지정했는데 이재명 후보 집이 또 선도지구 지정이 됐어요. 경기도지사였는데 분당을 대변한다? 출생지는 안동, 인천 계양이 수혜지인가? 국회 이선했잖아요, 거기서. 그럼 어디가 수혜지야? 집당지성 집사 기념만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6.3 조기 대선, 장미 대선, 민주당 유리하니까요. 민주당 집권 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OX로 또 재밌는 퀴즈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도 이거 궁금하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 3기도 아닌 4기 신도시입니다. 4기 신도시. 이게 5년 임기 내 첫 삽을 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으면 O, 네. 없으면 X. 네. 하나, 둘, 셋! 오. O? 네. 3기 신도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이제 지구 지정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사전 청약을 했죠. 네. 맞아.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보시면 한 6년 정도 걸린 거죠. 첫 삽 뜰 때까지. 근데 3기 신도시 중에 일부는 4기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과천이나 광명, 시흥 마을 혹은 4기라기보다는 3-2 신도시일 수 있습니다. 3- 화성 진안이나 이런 곳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하면서 네. 정비 사업이 오래 걸릴까요? 택지 개발이 오래 걸릴까요? 소장님에게 질문하자면. 정비 사업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 내 착공을 얘기했죠. 1기 신도시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지만 착공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도지구 우리가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공공이 주도해서 이 부분들을 빨리 멸실하고 분양 이런 부분들을 서두른다면 착공에 대한 개념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삽을 뜬다는 개념. 근데 준공 시점은 임기 내 어렵죠. 첫 삽도 그냥 앞마당에 삽 뜨는 게 첫 삽은 아니잖아요. 첫 삽이죠. 진짜 첫 삽이야? 첫 삽이죠. 첫 삽이죠. 머리 아파.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3만 가구다. 네. 근데 일단 100가구를 시작한다. 그러면 첫 삽의 의미에서는 맞죠. 첫 삽은. 그럼 두 삽이어야 이걸 드신 거세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는 2기, 3기든 3기 신도시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라고 한다면 이런 규모의 체계적인 신도시인 3기 같은 4기를 지정을 하고 만드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근데 이제 새롭게 지정을 해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우왕좌왕이 있었고 아무래도 새 정부는 시작부터 신규 택지 발굴하겠다 할 겁니다. 그럼 신규 택지에 대한 발굴 이런 거 고려하면 지금 서울에서도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는 게 서리풀 지구잖아요. 네. 착공까지 그래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착공까지는. 네, 그린벨트는 특히나 사실은 수용에 의한 부분들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원래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전체가 아닌 부분에서의 착공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또 지금 설득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또 가능은 한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 신도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면 좀 제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가능은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질문이 세삽이다 그러면 X를 들었을 수 이게 있습니다. 묘하게 또 설득이 되네.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재명 후보께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우리가 7월에 스트레스 대상 3단계 시행이 되는데 이런 뉘앙스를 본다면 6.3 조기 대선하고 7월에 스트레스 대상 안 할 수도 있다? 폐지나 유보를 한다 하면 O, 안 하면 X. 하나, 둘, 셋. 야,
이거는 공통이다. 그래, 이거는 유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건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요? 시장에 있죠. 시장에? 시장이 침체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풀 수도 있고 네. 규제할 수도 있는데 네. 이 가계부채라는 대승적인 관리 목표를 전제로 한다면 대출 규제는 계속 강화된다가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DP 수준에 이를 정도의 그 가계부채를 품고 있는데 이걸 한국은행에서도 가이드를 줬잖아요. GDP의 90%대까지 낮추겠다. 네. 그러면 그 방법론에서 대출을 억제하는 수단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게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인 거예요. 그 이후에도 더 강화할 가능성도 높은 더 거죠. 강화하다고? 더 4단계? 강화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 더 강화한다는 건 4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작년 그 8, 9월을 넘어오면서 유주택자 대출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금자리론에서 반공제를 한다고 갑자기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출 규제 강화의 새로운 버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걸 고려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사실은 가계 부채가 미동도 안 한다. 그러면 전 산업, 건설과 관련된 산업 동태들, 이사, 인테리어, 뭐 건설 노동자, 뭐 중개사무소 이런 유관 산업군이 다 침체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대출 규제가 완화될 여지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3단계 체제 안에서 예외 사항을 넣는 걸 겁니다. 예외로. 우리가 스트레스 DSR을 유예하든지 네. DSR을 예외 조항으로 하든지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신생아 대출은 시생아, 뭐 예외로 하잖아요. 신혼부부, 또 지방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서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그게 더 맞는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 예.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일관성도 없고 맞아요. 굳이 그럴 명분이나 이유는 뭐 전혀. 특히나 지금처럼 핵심 지역이 계속 신고가 나올 때는 더더군다나 그걸 뭐 유예하거나 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핵심 지역 말씀하셨으니까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재명 또 민주당과 색깔을 이게 달리한다는 표현? 뭐 사실은 그 총선이나 대통령 결과 보면 색깔이 다르긴 하지 뭐 나오는 색깔 보면 색깔을 달리하는 강남 3구, 뭐 용산구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집권해도 집값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O, 안 올라간다 X. 하나, 둘, 셋. 이것도 똑같네. 그러니까 이거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간다? 오히려 제 주변에는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라는 게 네.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이제 고착화됐어요. 양극화. 그렇죠.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착화된 걸 풀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2, 3년 걸릴 수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공급 문제입니다. 공급 문제. 네. 저는 2, 3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의미하게 늘어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1, 2년 내로는 전월세 시장 쪽이 지금 주거비 상승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데 이게 매매랑 또 연결고리가 강하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서 공급이 아닌 수요 분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면 한 2, 3년 정도 텀을 두고는 안정화될 여지는 있다는 거죠. 잘하면 2, 3년에 안정될 수도 있는데 잘 해야 되겠죠. 네. 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제가 대통령은 아니니까 대통령 안 지켜보겠습니다. 한다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의 도시, 이재명의 도시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의 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지마을
금호 1차. 그래요? 양지마을 1차 금호. 단지까지 이렇게 막 노출하셔도 되는 그 뉴스에 다 나왔어요. 뭐 제가 노출한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다 면접까지 나왔어요. 전년 면접 165점 모르고 있군요. 예. 저는 동까지 알고 있는데 동은 차마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분당은 이재명의 도시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선이 되면 이재명의 도시 분당 수에다 O 수에 굳이 수에 아니야 X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저는 수에다라고 했습니다. 저부터 잠깐 의견 드리면 사실은 요즘 시대에 뭐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 집이 동네가 올라가고 하지는 않은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하고 있잖아요. 뭐 특별법도 만들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일기 신도시는 좀 열심히 진행을 할 것 같고 이게 공교롭게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선도지구 지정했는데 이재명 후보 집이 또 선도지구 지정이 됐어요. 자기 대통령 시절에 지정이 됐으면 특혜 의혹도 있을 텐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 때 지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이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그래도 재건축 속도를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성장했던 시장, 도지사를 했던 뭐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포지티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O를 했는데 네. 우리 랩장님은 X 아니야. 냉정하게 X를 딱 했습니다. 네. X. 그러니까 이유. 사실 대통령이 그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의 근거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테마주잖아요. 테마주. 주식으로 하면. 테마주는 세종. 근데 그러기에는 그렇죠. 세종도 사실은 공약사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럼 경기도지사였는데 성남시 혹은 분당구를 대변한다? 라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은 지금의 국회의원은 또 인천입니다. 아 맞네. 네. 인천 계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출생지, 도지사 했던 곳, 와. 시장 했던 곳, 지금 너무 국회의원 하는 곳. 출생지는 안동. 네. 인천 계양이 수혜지인가? 국회의원 이선했잖아요. 거기서. 아, 그러네. 계양 네. 신도시? 그렇죠. 그럼 어디가 수혜지야? 그러니까 수혜지라고 그냥 설득력 있게 표현하면 사실 경기도 전체가 수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좀 낙후돼 있는 것들은 균형 발전 이슈들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마 성격을 갖고 분당을 바라보면 사실은 거기에 의해서 희생양들이 많을 거다. 저는 봅니다. 네네. 그래서 분당은 이미 최고가를 찍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있는 자금력들에 의해서 선도지구는 이미 지정이 됐고, 그럼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일기 신도시 5곳에서도 결국은 분당을 가장 선호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수혜에 의한 대통령이 누구다에 의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내가 결정권자야라고 인식은 합니다만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요. 결정은 시장이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 정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재명 후보 당선이란 걸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요.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설명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금융 투자를 많이 할 때 느꼈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정치는 예측의 영역에 있지 않다. 예측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예측. 그렇죠.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근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당선에 대한 걸 가이드를 줬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만 해도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세금으로 가격 조절을 안 하겠다라고는 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세금을 개편을 안 하겠다도 안 한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됩니다. 해봐야 되네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금 트럼프. 예측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네. 여러 가지 지난 3년 전 대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일부는 폐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 네. 또 일부는 또 폐기를 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수정이라기보다는 부분 수정들이 많았으니까 당장 청와대가 어디로 가는지도 불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용산인지 원래 청와대인지
당장은 그것도 용산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지금 청와대 견학 그 신청을 해놨어요. 아 진짜요? 새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려고? 집권하면 청와대로 다시 되면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아 말되네.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다 지금 근데 소진돼서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없어요?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대선이면 5년 동안 이제 한 정권이 되니까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권이면 국회와 대통령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까지 어떻게 확보하냐에 따른 부분들이 생길 텐데 뭐 동력은 확실하다. 그래서 어떤 걸 추진하려고 할 때 순식간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5년까지 바라볼 있으니까.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2년, 3년 내로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하다못해 임대차 입법조차도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는 거 무한 연장 막 이러니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그런 것들도 네. 추진이 가능한 정부일 수 있습니다. 국회와 같이 연계가 되면. 마음만 먹으면 너무 이상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결국은 서민들이 피해받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는 안 하실 걸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으로 네.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초에 집값 떨어졌을 때 풀어줬는데 국회 문턱 막혀서 취득세 중과세 못 풀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빠르게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집값이 올라가면 또 빠르게 규제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속도, 정책의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빠른 다이내믹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당지성 윤재 랩장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